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주말 집회에서도 강대강 대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에선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구속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헌재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선고가 안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대한 발언 자체는 국민들 중에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 중에 하나로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표현 자체는 좀 섣부른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기소된 사건들 중에 선고가 난 사건이 두 건이 있죠. 위증교사 사건과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이었습니다. 두 개 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은 다 무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라고 하기도 참 이제는 좀 말하기 좀 그럴 정도죠. 어떻게 보면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리스크가 온당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장외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이 아니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심과 좀 가까이 하려는 행보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고 나왔어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차분하죠. 간저 정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그 석방이 될 때.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산행을 하면서 기자들과 접촉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춘제에서 기자간담회까지 했거든요. 직무정지가 됐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런 그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메시지. 그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지도부는 네. 일부 의원들은 현장에 나가지만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행보인데 또 특히 안동 많은 피해를 낸 안동이 이재명 대표의 고향입니다. 예, 고향이어서 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 최근에 어떤 서해 수호의 날 여기 가는 것도 네. 일종의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을 가정을 해서 대선 행보를 하는 이 상황인데 조금 전에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만약에 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불소추 특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면은 이것이 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논란이 엄청나게 붙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선거를 희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여론몰이라고 봅니다. 예. 여야의 또 다른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총탄핵을 공개 경고하고 나서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까지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입니다.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72명을 내란 음모죄 그리고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근거가 형법상 국헌 문란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형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란은 국헌을 문란을 하게 하면은 국헌을 문란시키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그 혐의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형법 91조 2항에 보면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다 이렇게 되는데 네. 강압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 강압도 있지만은 정치적 강압이 있는 거예요. 다수당의 그 힘을 이용을 해서 국무회의를 지금 마비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데 이 마비시키는 방법이 줄탄핵이 아니고 통탄핵을 이야기해요. 네. 한 명 한 명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6명을 탄핵을 시키면 지금 16명이니까 예. 이 의사 진행을 하지 못하니까 국무회의가 마비된다. 마비가 되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4월 18일 그 임기가 끝나는 2명의 임기를 연장을 하는 이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거부권이 뻔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치적 강압에 의해서 마비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국헌 문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국무회의라는 것이 네.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해요. 외국과 뭐 강화나 조약을 맺을 때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모든 법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민에게 전파가 되는 실생활에 전파가 되는 그건데 저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마비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건 국헌 문란이라고 보는 거죠. 이 국무위원 줄탄핵이 국헌 문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 그 줄탄핵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을 뿐이고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과 당원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서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 전제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야 돼요. 근데 탄핵이란 절차는 국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네.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죠? 그 첫 번째 단추부터 꿰지 못하는 겁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주장 자체가 허울뿐이 아닌가 생각을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유튜버 김어준 씨를 언급해드렸는데 국무위원 총탄핵을 주장하는 배후에 김어준 씨가 있다 이렇게 여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김어준 씨의 관련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40여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발언을 들어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 주장과 결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어준 씨 지령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 승인을 받아서 발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당론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은 김어준 씨가 주장하기 전부터 12.3 비상계엄 그 당시부터 당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주장입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그 당시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선후관계, 맥락을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정광훈 목사라든가 전한길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동조
주저하는 발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그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그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어떻게 선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보 농계 기자 유튜버인 김어준 씨가 공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따지자면. 지금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주로 김어준 씨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그 탄핵이 잘 안 되면은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든가 이런 게 김어준 씨 방송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통탄핵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다. 이것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처음 김용민 의원이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을 했죠. 선출을 한 국회의원들이 전혀 국민의 뜻에 물어보지 않은 김어준 씨가 통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침을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책임성의 문제가 생겨요.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행동이 잘못되면 나중에 유권자들이 다시 선출을 안 하고 책임을 묻겠죠. 그런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책임을 없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으니까는 그냥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뿌리고 그 전에 그 12.3 계엄 때 대규모 정치인들을 살해를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어떤 방안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따라서 그대로 실행한다는 거는 민주당의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윤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김어준 씨의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줄탄핵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김어준 씨의 지시에 따라서 말했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중대 결심이 뭔지 그리고 왜 4월 1일이 기한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부분은 탄핵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물론 기각은 되었지만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과 위법성은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네. 다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된 파면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결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온당한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재탄핵에 나서면 또 한 번 전국이 요동칠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고발 카드와 탄핵, 이게 좀 맞물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전국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죠. 국민 경제에 불편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초선 의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나 이런 것들 경제, 민생 문제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권에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든가 물론 고발을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당장 예상되는 부분이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만 한덕수 대행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탄핵 발의를 되고 나서 표결하기 전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예. 지금 한덕수 대행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시 또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갔다가 그러면 상당히 또 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전후 좌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묻지도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중대 결심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소추라면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헌법 수호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이 2차례나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국정수반에 위치해 있는 한덕수 총리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명이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이란 절차만 거치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을 더욱더 지연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속한 임명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민주당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되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헌재에 촉구를 했어요. 실제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헌재 심리가 종결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든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뭔가 분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헌법재판관들의 책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냥 방기하고 늦추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된 정의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선고기를 지정해서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재판소로서는 마땅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헌재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선고가 4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에 대한 좀 기대감도 보입니다. 이게 초반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서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의를 하도록 꺼냈어요. 네. 지경 부장판사가. 그런데 헌재도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고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변론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하나 나왔어요. 그동안은 인용 아니면 기각이었는데 네. 각하라는 옵션이 나왔고 저번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선고를 할 때도 2명의 헌법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 한덕수 대행 전까지 8번의 선고가 있었는데 각하 의견을 나온 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면 기각과 각하가 섞여서 놓으면은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어차피 4월 18일 되면은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그 전에 빨리 그 결정을 내리자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동안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다음 달 18일이 이 선고일 마지노선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면서 이게 더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글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날짜 이전에는 무조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한 이유면 숫자가 이제 6명밖에 남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과거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릴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18일을 도과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거의 그 국정 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당장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이슈가 분명히 다시 한번 불거질 것이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한 대통령이 추천하고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아마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못하는 그런 공백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변론이 끝났을 때만 해도 4월 선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당히 현실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8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럼 왜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네. 평의에서 너무 팽팽해서 평결까지 못 가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하나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면 평의가 진행되면은 18일 이전에 그냥 표결하면 됩니다. 표결을 해서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도 5대 2대 1 이렇게 나왔잖아요.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결론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고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부담감이 있어서 안 한다. 그러면 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18일이 넘어가면은 6인 체제가 다시 되면서 또 저 한덕수 대행이 뭐 임명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래서 18일 이전에 문영배 대행은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선고가 언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늦어지면서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건 사실인 상황입니다. 저희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을 짚어보겠는데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 비용 등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일단 그 20명 이상의 그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소환이 됐어요. 네. 민정식 전 비서실장 소환이 됐고 그 김종숙 여사와 문다혜 씨도 소환 통보를 받는데 가지 않았거든요.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인사권자니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그 대신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생활하는 2억 2,3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쟁점은 그거죠. 2억 2,300만 원이 뇌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 직후에 중기부 그 장관 처음에 중기부 장관을 요구를 했다가 그 어떤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사장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자리와 그 2억 2,300만 원을 맞바꿨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이스타젯 항공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은 의혹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황금 노선을 가져갔다든가 그런 것들, 그 세무 문제도 있었고 그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서 이거 뇌물로 볼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겠죠. 네, 검찰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실제 조사에 어떠한 방식으로 응할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지만 실제 대면 조사까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대면 조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서면 조사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검찰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고발된 지가 2020년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 사건을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을 해서 검찰이 수사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을 대해서 정치 탄압을 중단해라.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명백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윤석열 검찰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소환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표적 수사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부터 수사를 하라. 검찰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주장처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부 관련된 사건을 뒤져보게 되면 이미 자녀 채용을 위해서 그 요건을 변경한 사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근무 기간, 경력 산정에 있어서도 대학 재학 시간 시점에 있는 그런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 그 경력으로 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먼저 다룰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에 고발된 사건,
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틈에 이르러서야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자체가 다분히 지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궁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네. 이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부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28일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출연했던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 참석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이 SNS를 통해서 책 소개를 하면서 계엄 내란을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잊혀지고 싶다, 퇴임을 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중들과의 접점은 좀 늘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선택적으로 잊혀진다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들 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뭐 통계 조작이나 이런 의혹들의 수사가 나왔을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네. 반응을 안 하는데 본인 어떤 뭐 책을 내면서 어떤 좀 지원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직접 총선 현장에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적으로 잊혀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그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저는 엄청나게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고발된 지 오래됐는데 왜 지금 하냐고 하지만은 전주지검에서 지검장들이 전부 다 묵혀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으로 가서 그때 캐비넷을 꺼낸 겁니다. 꺼내고 20명 이상 그러니까 경호처장까지 다 소환을 했어요. 소환을 했는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마지막에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서면 조사 정도로 해서 4월쯤에 기소를 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주지검에서 묵혀놨다는 거는 평론가님의 의견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주지검장이 한 4명, 5명이 바뀌었는데 네. 수사가 그때 안 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문 전 대통령은 비명계 잠재적 대권 주자이자 이른바 친문 적자로 꼽히는 분이죠.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니까 위로 전화를 걸기도 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이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가까운 사이시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의 전화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서 잊혀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뉘앙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친명계와 비명계,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실 성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